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성공 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기 이제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송범순 대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뭐 나쁘지 않네요, 오늘.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냐면은, 우리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근데 이제 이것이 거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전에 뭐 게임 같은 거 뭐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면은 사이버 머니를 줘요. 사이버 머니. 처음에 뭐 넷마블 머니 1억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가짜 돈이죠. 가짜 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넷마블 같은 곳에서 포커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카드를 치거나 또 화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1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쥐어지는데 어쨌든 가상 돈이에요. 가상 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가상 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상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정말 우리 현재 화폐를 대체할 만한 그런 존재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 및 앞으로의 상황들 좀 설명하고 이것도 비트코인 자체도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폐 혁명 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많죠. 그 관련 테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뭐 사이버 머니처럼 인터넷 머니, 그런 가상돈처럼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랬던 비트코인.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굉장한 화폐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2013년부터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은 2009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서 2010년도 중반까지 1센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1센트. 1센트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1센트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 바로 1년 동안 1센트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1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200달러. 와, 굉장하죠. 1센트에서 1200달러까지. 얼마나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4년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1센트에서 1200달러까지 4년, 5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 광기 한번 있었죠. 튤립 광기. 처음에는 튤립이 이제 그 남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랬던 튤립이 그런 꽃 한 송이에 불과했던 튤립이 마치 집 한 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안 좋게 끝났긴 했지만 어쨌든 집 한 채 가격보다 튤립 한 송이가 더 비쌌던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것은 튤립보다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튤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전에 튤립 광기 같은 경우는 그 화폐를 대신할 수가 없죠. 왜냐? 그 튤립은 하나의 꽃이고 또 새로운 모종으로서 개발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많이 심으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폐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튤립 같은 경우는 화폐와 대체를 할 수 없지만 이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뭐 달러, 그리고 원화, 위안화, 엔화 등등 이런 실질적인 통화와 대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사이버 머니의 뭐 진화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돈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온라인 가상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온라인 가상화폐의 폭풍 성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1센트였지만 2013년에는 1200달러까지 올라섰다. 와, 정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000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10,000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화 당국은 냉소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으면, 이 화폐로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당시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어찌 되나 두고 봐라. 라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장담했습니다. 예전에 그 튤립 광기랑 비슷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 값까지 치솟았다가 한순간에 거품이 터져버려서 17세기 바로 튤립 하나가 뭐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 정말로 1,000원짜리보다 못하게 된 이런 상황. 17세기의 튤립 버블, 네덜란드 튤립 버블 사건과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내다봤어요. 지금 2013년에 그렇게 1200달러까지 넘어섰는데요. 3년이 지나고 4년, 이제 2017년이죠. 2017년이니까 3년에서 4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가격이 상승세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아까 1200달러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1200달러 갔다가 이게 고점이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1센트에서 1200달러를 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이게 3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1200달러까지 가고 다시 300달러까지 빠졌다가 그랬던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80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800달러 선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시작하자 통화당국의 입장이 바뀌었죠. 800까지 올라왔어요. 800. 통화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으면은 비트코인이 하나의 이 통화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통화 제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위기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요. 더 이상 이제 온라인 가상화폐의 존재감과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방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제적인 통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대장은행인 한국은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의 힘이 꼽히게 되는데요. 공공거래 장부로 번역되는 이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해킹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이버머니 게임하다 보면은 인터넷 게임에 사이버머니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커들이 사이버머니들 해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넷마블이라든지 한게임이라든지 옛날에 이런 것들 사이버머니 처음 나오면은 그런 거 이제 아이디를 해킹해서 만약에 1억으로 시작했어요. 사이버머니가. 1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카드를 잘 쳐가지고 1조로 불렸습니다. 1조로. 와, 정말 돈 많이 벌었죠. 나는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디 접속해보니까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0원이 됐다. 와, 환장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사이버머니는 이렇게 아이디 해킹,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도 해킹 사건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아무튼 그런 굉장히 페이스북 같은 이런 마크 저커버의 굉장히 놀라운 혁신적인 이런 아이디 인터넷도 해킹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네이톤도 해킹 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바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조까지 벌었다가 바로 0원이 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블록체인이 바로 비트코인을 현재 화폐로 통용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의 이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만 블록체인은 거꾸로 거래 기록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뿌려서 해킹을 방지하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해킹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허무하게 많이 벌어놨던 돈이 가상화폐가 한순간에
제로로 바뀌는 이런 상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으로 이 중앙통제 시스템 없이 이루어지는 P2P 개인 대 개인 분산 컴퓨팅의 오랜 딜레마인 정보 간 충돌, 이런 문제를 말끔히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머니 비트코인 저자인 바로 김진화 코빗 이사는 분산 컴퓨팅의 효율성 그리고 보안성과 같은 장점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중복되고 또 동기화하지 않는 정보에 골머리를 앓는 혼란과 고통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채굴이 뭡니까? 여러분들 광산에 들어가서 바로 석탄을 캐는 것, 이런 것들이 채굴이죠. 금을 캐는 것, 채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바로 채굴을 할 수 있어, 캐낼 수 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금을 캐내듯이, 곡괭이를 들고 바로 비트코인을 캐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곡괭이는 바로 다름 아닌 곡괭이가 아니라, 실제 곡괭이가 아니라 바로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 문제.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면은 바로 비트코인을 줘요. 좀 약간 재밌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가 증명되고 보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보상으로 지급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얼마를 벌어갔는지 이런 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좀 재밌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비트코인 부자들은 저희 수학자들만 돈 다 벌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불공평하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실제로 현실 돈과도 거래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상의 화폐지만 현실 뭐 달러라든지 우리나라 원화와 교체를 할 수 있어요. 환율 거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수학자들만큼 돈 다 벌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학자들도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잘 수학 문제를 풀어서 벌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학 문제가 말이 수학 문제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어려워요. 웬만한 미분, 뭐 방정식 뭐 미분 적분 할 수 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학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 인류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죠. 공헌을 해서 그만큼 대가를, 보상을 받을 만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수학자들이 사실상 인류의 삶에 위대한 공헌을 하거나 과학자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노벨상을 주죠. 노벨상을 주고 많은 명예와 부를 걸머지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서 우리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수학을 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풀어서 그것들을 과학에 적용하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던 밑거름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그냥 단순한 뭐 문제집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과학적인, 인류의 발전에 도움되는 과학적인 수학 공식을 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블록체인은 해킹을 바꿀 수 있다, 해킹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바로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정치나 경제 환경도 현재 비트코인이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인정을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게임머니 아니냐, 게임 사이버머니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인정을 했다 그랬죠. 최근에 2016년 들어서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자본 통제 강화, 그리고 또 미국과 영국의 고립주의는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 기간도 없고 또 정부도 국경도 필요 없는 이 글로벌 전자금융 네트워크의 수요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계 경제의 대변화에 힘입어서 화려한 재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주요국의 고립주의가 자유로운 송금을 억제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드는 이 추세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채굴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공급량이 4년 주기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 뭡니까? 튤립 같은 경우 아까 튤립 광기랑 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점인데 튤립은 여러분들 튤립 예전에 처음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로 네덜란드가 막 식민지 사업을 했죠. 식민지 사업에서 그쪽을 배 타고 넘어가서 새로운 꽃이 왔어요. 배에 가득 싣고 왔는데 예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튤립이 처음에 공급량이 부족했겠죠. 그 먼 아메리카 대륙을 대서양을 지나서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온 그 튤립 뿌리들이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공급량이 적으니까. 근데 이랬던 튤립이 점점 계속해서 공급이 지속되게 됩니다. 계속 넘어와요. 계속 배 타고 계속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덜란드 자체 내에서도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튤립을 개발하게 되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튤립의 가격은 크게 처음에는 인기가 많아서 크게 치솟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비트코인이 이런 점들을 해결했는데 공급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바로 4년 주기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점, 수학 문제 해결을 통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은 2,100만 개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튤립과 같은 그런 상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해킹 문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화폐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바로 비트코인에 반영이 되니까 비트코인 이슈가 떠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한국 화폐, 전자통화,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도 있죠. 핀테크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핀테크, 기술, 그리고 금융, 파이낸셜, 그리고 테크, 기술과 재정이 합쳐진 이런 게 바로 이런 핀테크 주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핀테크 주나 아니면 전자화폐 주들 바로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지금 요즘은 별로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하지만 또다시 인기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바로 이런 점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한국 화폐들 되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점들, 전자화폐들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라던가 금융주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바로 이런 점, 종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비트코인. 자,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바로 사이버 금융, 이런 점들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바로 비트코인이 바로 테마로 요즘은 약간 잠잠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행은 돌고 돌고 테마도 돌고 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비트코인 유행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전자금융이 지금 가격대가 13,500원에서 지금 6,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다시 유행만 돌아오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말고라도 한국전자 인증 이런 종목이 있죠. 한국전자 인증. 그래서 한국전자 인증서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전자 인증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공인인증서, 인증 서비스. 그래서 아웃소싱 공인인증 서비스가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든지 전자 관련된 전자화폐들 등등은 바로 아까 전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바로 공인인증서도 뭡니까? 다름 아닌 해킹을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송금을 하는데 송금에서 누가 돈을 빼간다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전자 사이버 화폐들을 영유하게 된다라는 점이고, 물론 현금을 옮기는 데서 공인인증 서비스지만 어쨌든 비슷한 핀테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 관련주들은 그렇죠. 대선 관련주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맥 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인맥 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핀테크의 하나의 범주로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요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14,400원에서 한국전자인증 6,7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아까 한국전자금융과 마찬가지로 핀테크 관련주, 전자화폐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한번 재상승 해볼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점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뒤 시간에는 바로 시황과 함께 더불어서 종목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